네, 안녕하세요.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스와 BBK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크게 들어가기 전에 네 가지 에피소드를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한 건데요. 그래서 에피소드 1은 이제 이명박과 김경준 이 둘은 어떤 사람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다스의 설립 과정입니다. 요즘 말하는 다스는 누구 것인가? 과연 이 다스는 누구 것인가를 이해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법적 쟁점들, 그 다음에 실제 일어났던 사실관계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에피소드 2는 이명박과 김경준의 만남입니다. 여기는 간단히 할 건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살펴볼 거는 99년 1월에 만났던가 아니면 2000년 1월에 만났던가 요거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 3 이건 김경준의 보일러룸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김경준과 이명박이 이제 만나서 동업과 그 시작과 끝 어떻게 됐는지 여기서는 핵심적으로 살펴볼 게 BBK가 이명박 것이라고 주장하는 명함 그 다음에 광운대 사건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피소드 4는요, 요즘 문제되는 그 다스 소송 관련된 그 진행 과정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쟁점을 잡아봤는데요. 형사소송, 민사소송, 세 번째, 루머들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 한번 제대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LA 총영사 문건하고 공동 대응 방안 문건, 요 두 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에피소드 1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피소드 1은 이명박과 김경준. 첫 번째는 이명박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뭐 아주 유명한 CEO죠. 현대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던 분이시고 현대건설의 사장, 회장까지 하셨던 분이다. 30대 때 사장을 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정치인도 하시고 정치인으로서도 성공하고. 근데 여기서 다룰 것은 그것이 아니라 다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연 다스와 설립과 그 주인의 누군가 관련되는 건데요. 여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스는 1987년에 설립이 됩니다. 1987년에. 그래서 이상은하고 김재정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다스의 설립 자본금 출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록 보존 기관이 도과해서 그걸 다 폐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상황은 어떠했을까 합니다. 그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이상은 소유인지 아니면 이명박 소유인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이상은은 그 이명박 형님이에요. 이명박 형님이고 김재정은 처남이죠. 그래서 그 차명 의혹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명박의. 이 쟁점을 이해하고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다스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다스는 자동차 시트를 만든 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에 공급을 하죠. 그리고 볼보, BMW까지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건 때문에 취소가 됐죠. 결국 다스는 현대자동차가 잘 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 자본금 투입할 당시에, 설립 당시에 1987년 당시 현대자동차가 과연 그렇게 큰 회사였냐는 겁니다. 당시에는 글로벌 성공도 장담 못하는 거였고
다스 역시 성공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벤처기업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명박이 뭐 지원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자동차의 시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품이 아닙니다. 자동차 부품 중에 가장 비싼 게 엔진이고요. 그 다음이 시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최초로 시작한단다. 이건 매우 위험성이 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시트 기업들 같은 경우 외국에도 많거든요. 그거를 수입해서 쓰면 되는데 국산화 시킨다. 이거는 좀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 다스는 이름이 대부기공이었습니다. 대부기공. 왜 그러냐면 대원산업의 대, 그 다음에 기술을 지원해준 기업이 있어요. 후지기공이라고. 후지의 그 부를 따가지고 대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게 도곡동 땅 문제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나오냐면은 다스가 95년에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늘렸죠. 그래서 이때 이 유상증자 당시에 들어간 돈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니까 도곡동 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다스의 유상증자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좌파 언론들 주장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곡동 땅이 이명박이면 도곡동 땅이 매각 대금이 다스로 들어갔으니까 다스도 이명박이다. 이런 등식을 만들어서 이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도곡동 땅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팩트부터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도곡동 땅은 1985년에 이상은과 김재정이 15억 원을 주고 삽니다. 공동 명의로 구입했죠. 그 다음에 95년에 포스코 건설에 263억 원에 매도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요 도곡동 땅이 명의자는 이상은과 김재정인데 실제로는 이명박이 소유주가 아니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의혹 제기. 여기서는 요걸 한번 더 하고 넘어갈게요. 도곡동 땅은 요거를 간단히 더 설명드리면 도곡동 땅은 이명박의 차명재산이어야 합니다. 도곡동 땅이 다스가 되려면 우선 도곡동 땅이 이명박 거야 되겠죠. 그런데 등기는 이상은과 김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등기 명의자가 그 진정한 소유자로 보겠다는 건데 이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가 첫 번째 고개입니다. 두 번째 고개는 이명박의 차명재산이라고 인정이 됐을 때 그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가지고 다스 주식을 사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냥 사서는 안 됩니다. 명의 신탁 의사로 사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탁자가 이명박이고요. 수탁자가 이상은. 다시 말해서 이게 명의만 이상은이고 실제는 이명박이어야 된다는 거죠. 명의 신탁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좌파 언론들은 이것만 해요. 도곡동 땅은 이명박이면 다 끝난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하나는 도곡동 땅은 이명박 재산이어야 되고요. 관련된 쟁점은 등기의 추정력 범위입니다. 두 번째는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다스 주식의 대금으로 명의신탁 의사로 의사로 유상증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요. 뒤에서부터 보면 두 번째 고개는 넘는 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첫 번째 고개만 넘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고개마저도 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요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개 1입니다. 도곡동 땅은 이명박의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 법리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 등기 명의자는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A라는 토지가 있는데, 등기 명의자가 갑입니다. 그럼 그 A의 소유자가 갑으로 추정합니다. 이게 등기의 추정력 법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정을 복멸할 사유가 나오면 이 추정을 복멸합니다. 그러니까 없앤다는 거죠. 갑을 소유자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허위의 서류를 구비합니다. 그래서 A 토지에 등기를 했어요. 그때는 갑이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이 등기 명의자여도 갑을 소유자로 보지 않죠. 이거를 등기의 추정력 복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 가장 등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문서가 다 파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추정력 법리를 도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될 등기가 많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번복할 사유가 있으면 그걸 번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 사회가 많이 안정됐죠. 그 다음에 추정력을 매우 강하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의 쟁점을 우리 대법원이 인정한 등기의 추정력 법리와 관련돼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핵심은 이겁니다. 이상은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유자는 이상은이 아니므로 이상은 소유자의 등기의 추정력을 보멸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제3자 소유인 사실과 등기 명의자 소유인 사실이 팽팽하게 대립되면 대법원 판례는 등기 추정력은 복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확고부동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평화시대 때 등기 추정력 법리는 점점 더 강하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팽팽히 대립되는 점을 한번 여기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걸 한번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7년 말에 검찰이 조사한 게 있고요. 특검이 한 게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3자 소유다. 이상은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고요. 특검은 이상은 소유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그 도곡동 땅에 이상은 몫의 대금 157억 원 흐름, 사용 용도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상은 회장이나 그의 가족이 사용한 흔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검찰은. 그런데 근데 특검은 뭐라고 하냐면 40억 원을 김재정 명의로 보험 가입했다가 5년 뒤에 이상은 계좌로 62억 원이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이상은 계좌에서 2002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97회에 걸쳐 15억 원이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해외에 나갔을 때도 인출이 되었는데 자금 관리인과 이상은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이상은은 평소 자금관리인에게 매달 3천만 원씩 정기적으로 현금 인출하도록 지시했고, 따라서 인출할 때마다 인출 지시가 필요 없었고, 자금관리는 영포빌딩에서 인출했고 이상은은 당시 영포빌딩에 있었다. 이런 이유로 요구 주장을 반박을 합니다. 다음에 이상은의 소득 규모, 소비 행태, 신용카드 이런 거에 비춰볼 때 이상은이 이 돈을 쓰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너무 큰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은 측 주장은 이 돈으로 우리는 1995년 다스 유장기에 참여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 언론에서 이 돈으로 다스의 BBK 투자가 시작되었는가 했는데 이 부분은 에피소드 2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자금관리인이 자금운영 상태에 대한 인식을 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상은의 돈으로 금융상품 가입하고 이상은은 이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2007년 검찰 조사엔 그렇습니다. 2008년 특검에서는 자금이 너무 커서 전부는 모르지만
뭐 신한은행에 들어있는 돈인데 이율이 좋은 MMF 통장으로 이체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도곡동 땅의 매입 자금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했는데 검찰은 현대건설 납품이 골재 채취, 젖소 판매, 그 목장을 운영했는데요. 그 대금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하는데 객관적 증빙 자료가 없다라고 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2008년에 이런 자료를 들고 옵니다. 현대건설 직영공사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었고, 그 다음에 2000시 영일목장, 납유 실적 자료, 뭐 사업자 등록, 경영사실 증명서, 사실 확인서, 뭐 두부 수출 중개 확인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양자가 모두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분멸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자는 여전히 등기 명의자인 겁니다. 소유자는 여전히 등기 명의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번에 최근에 뭐 특검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여기를 보강하겠죠. 첫 번째, 제3자 소유자를 지정하는 제3자 소유라고 하는 증거들을 보강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매각대금이 이명박 직계가족에 흘러갔던 내역들을 몇 개 더 찾아낼 거고요. 물론 다툼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검 측 주장이 허위 준술이라고 할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쉬운 거예요. 왜냐면은 붙잡아다가 두드려 패면 되니까요. 붙잡아다가 진술을 받아내면 되는 부분이니까 구속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마 요 두 가지 쟁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사안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등기의 추정력은 이 정도로 봉멸이 되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다스가 BBK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 등기 추정력을 봉멸해야 되는데 상당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포스코 관련된 사람들의 다시 말해서 이 도곡동 땅이 포스코에 넘어가잖아요. 포스코에 매도되는데 그때 과정을 한번 두 대립되는 진술들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포스코 김만재 회장의 진술입니다. 그때 시중 소문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도곡동 땅이 실제 이명박 소유여서 이명박이 포스코건설 김만재 회장에게 이를 매수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이제 김만재 전 회장은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명박이 이러한 부탁을 할 지위도 아니었다. 다음에 당시 도곡동 땅의 시세는 평당 1,400에서 1,500원이었는데 실제로는 평당 1,321만원에 매수합니다. 실제보다 낮게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탁할 이유가 없는 거죠. 높게 사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65억 원이었습니다. 매입액이. 그런데 또 2억 원을 할인해서 263억 원에 매입합니다. 따라서 부탁은 없었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이제 포스코 김만재 회장이 진술했습니다. 이것과 대립되는 진술로 안원구 국세청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진술이 있는데요. 이분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었고요. 요즘에는 이제 플란다스의 계란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예전에 그 다스의 그 실소유주였던 김재정 씨의 부인이 김재정 씨 주식을 이제 상속세로 상속받잖아요. 그래서 이 상속세로 이 다스의 주식을 물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입해서 소액주주가 돼서 주주로서 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서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혀보겠다라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거 회사 이름이 플란다스의 개입니다. 그래서 150억 원을 모집하였는데 나중에 현금화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다스 주식을 매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자산공사에서 계속 유찰이 3번 되다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근데 이분의 진술 중에 들어봐야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분이 포스코 건설 세무조사를 했는데 도곡동 땅 매매 관련 서류철이 있는데 거기 노란 표지가 있었답니다. 거기에 실소유자 이명박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이거를 근거로 도곡동 땅이 이명박 소유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등기의 추정력 법리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양쪽으로 서로 대립되는 진술들이 있다면 등기의 추정력은 봉멸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대법원의 확고부동한 법리로서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고개를 또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명의신탁의사로 주급 납입했다는 건데 이건 더 어렵죠. 이명박도 부인하고 이상원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명의신탁 소송 같은 게 하면 신탁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명박이죠. 자기 소유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등기 명의자인 수탁자죠. 이상은 추정력 봉멸 사유를 제시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김경준 이야기입니다. 김경준 이야기는 엘리트에서 사기꾼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면은 김경준은 미국 교포 출신 엘리트입니다. 코넬 경제학 학부고요. 와튼스쿨 석사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돌아와서 살로몬 증권에서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요. 살로몬 증권으로부터 성과금을 못 받자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90년대 시가로 13억 원의 성과금을 소송으로 받아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유명한 차익거래 전문가였죠. 이 사람이 한 게 1999년 1월에 김경준은 박상희 전 의원과 함께 KOF 펀드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다니고 있던 살로몬 증권에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자 제2의 미래여세 박현주 회장을 꿈꾸면서 퇴사합니다. 그리고 99년 4월에 그 민재의 BBK 투자자문을 만듭니다. 99년 4월에. 6월 18일에 마프 PLC라는 페이퍼 컴퍼니, 다시 말해서 그 조세 회피 지역에 그 투자 자금을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는 회사를 하나 만들죠. 요게 김경준의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김경준이 성공을 하게 된 거는 2000년 2월에 김경준은 삼성증권으로부터 100억 원의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프 LTD라는 걸 추가로 설립합니다. 근데 여기서 구별하셔야 될 게 마프 PLC하고 마프 LTD입니다. 이게 뭐냐면 김경준은 마프 PLC를 만듭니다. 그렇죠. 6월 18일 날. 그리고 2000년 2월에 김경준은 삼성증권으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를 받는데 이때 삼성증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때 이 삼성생명이 받은 돈을 이 마프 PLC에 둡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은 KB 아일랜드한테 관리를 맡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간 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김경준이 삼성생명으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김경준을 믿고 여기다 돈을 넣습니다. 그때 들어간 법인은 마프 LTD입니다. 문제가 된 돈은 다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마프 PLC 관련된 거는 KB 아일랜드가 관리하기 때문에 김경준의 사기 행각 발각될 때쯤에 대해서 이미 다 정리가 돼서 깨끗하게 됐고요. 여기 들어간 돈들은 마프 LTD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준의 사기 행각이 문제가 됐던 돈은 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피소드 2까지 하겠습니다. 이명박과 김경준의 만남입니다. 왜냐면 이걸 하는 이유가 김경준은 자기 자서전에 99년 1월이라고 합니다. 김경준을 이명박을 만났던 데가. 그런데 이명박은 2000년 1월이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명박의 말이 맞습니다.
왜냐면 이명박은 98년 11월부터 99년 12월까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말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가 도는기 때문입니다. 김경준의 주장에 따르면 99년 1월이잖아요. 만난 게. 그러면은 삼성생명은 2000년 2월에 100억 원의 투자를 받거든요. 그러면 99년 1월에 만나서 한 1년간 친해진 다음에 삼성생명 투자를 받는데 이명박이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1월이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적겠죠. 한 달 만나가지고 이걸 압력을 행사했겠느냐 이런 게 나옵니다. 실제로 검찰을 조사해 보니까 삼성생명 PT에서도 이명박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삼성생명의 투자 이추는 전적으로 김경준의 능력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정확히 말하면은 BBK는 무엇의 약자냐면요. 이게 바비오가 있습니다. 바비오라고. 오영석입니다. 바비오 오영석. 바비오 오영석이 삼성 집안하고 친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힘을 행사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 검찰 수사 당시에 김경준이 2000년 1월경에 이명박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만나게 돼서 영광이고 앞으로 발전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걸 봐도 이게 맞죠? 그래서 압력 행사했다는 이런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마지막으로 한번 이걸 밝히겠습니다. 왜냐면 에피소드 3부터는 BBK들이 나오니까요. 김경준은 BBK의 이름을 바레인 상업은행 뭐 이런 걸 따서 바레인 뱅크 오브 커머셜이라고 했을 거야 아마 지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보라의 비 김경준의 아내입니다. 그냥 자신의 동업자인 바비오 그 삼성 가문하고 친했던 그분 그 다음에 김경준의 K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에피소드 2는 여기까지 하고요. 에피소드 3로 진행하겠습니다.